wrong. Now it is time to bring out the truth from Pandora's Box. 안녕하세요. 판도라의 상자 파파입니다. 지난 두 편의 방송에서 전생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또 한 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생 사례 3부작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생 3부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생 사례 3부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생이 다른 방송의 일부 소재로 다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진 않으려고요. 제가 전생의 첫 사례로 소개해드린 백 위드를 찾아서 편이 특별했던 이유는 당사자인 로버트 L. 스노우 씨가 현직 경찰서장으로 전생의 존재에 대해 본래 회의적인 인물이었으나 경찰 수사 기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과거 생애가 실제 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점에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태어나면서부터 과거 생애를 기억하는 제니 칵웰 씨가 스스로 자신의 기억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자신의 과거 흔적과 자녀들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전생 사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 사례를 공개한 분이 주류 학계에 소위 잘나가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콜롬비아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예일 의대를 졸업한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으로 마이애미에 위치한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의 정신과 과장이십니다. 이분도 본래 전생을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자신의 환자였던 캐서린을 최면 치료하는 과정에서 전생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후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최면을 통해 전생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을 정리하여 여러 권의 책으로 출간하셨죠. 저는 오래전에 죽음과 전생에 관심이 있었을 때 이분 책을 모두 사서 읽어보았는데요. 얼마 전에 책 한 권이 새로 나왔으니 한 권을 제외하고 거의 다 읽어본 셈이죠. 매우 훌륭한 책들입니다. 전생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생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이스 박사님의 책이 다른 전생 책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전생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중점을 두거나 또는 전생을 신비한 경험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이분은 환자에게 전생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 생애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환자에게 직접 묻는 방식으로 매번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방송은 와이스 박사님이 책에 사용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 두 번의 전생을 주제로 한 판도라의 상자가 그 증명에 관심을 뒀다면 이번 방송은 우리의 삶에 주는 메시지에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전생을 믿지 않는 청취자라고 하신다면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와이스 박사님의 책 Many Lives, Many Masters를 읽고 주인공 캐서린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바를 느끼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환자 기록에 자신의 문제점으로 슬픔, 불안감, 수면 장애를 적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마이애미에서 회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골인 미네소타의 큰 농장에서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동물들 사이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만 알고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는 분이었고 혹시나 감정을 드러낸다고 하면 그건 분노였다고 합니다. 이성을 잃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그녀 오빠를 때리기도 했다고 하죠. 엘리자베스는 신체적 폭력을 당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에 의해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비난과 비판 때문에 자신이 결함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자신의 결함을 보게 될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어머니는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독립적인 여성이었고 아버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장에 남는 선택을 한 전업주부셨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말을 빌자면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천사였죠. 엘리자베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장학금을 받고 멀리 마이애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해서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미네소타 집을 방문했고 어머니와는 매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마이애미에서 회계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일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자 그녀는 동시에 빠르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수개월을 눈물 속에서 보내게 됐고 결국 이 상처가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전생에서라도 어머니와 재회할 기회를 찾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2명의 아이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보다 더 큰 슬픔은 어머니의 부재가 남긴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외모 때문에 남자들을 만날 기회는 종종 있었지만 관계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불안감까지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료는 이와 같이 주제로 서로를 소개하면서 어색함을 없애는 과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진료에서는 최면을 통해 어릴 적 어머니와 부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더 과거로 돌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이제 엘리자베스는 이보다 더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듯 보입니다. 그녀는 10대 소년입니다. 아버지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닥친 폭풍우 때문에 어두운 물속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녀는 이날 소년으로 물속에서 죽은 기억을 떠올린 후 평소에 밤에 잠을 잘 때 불을 켜고 자야만 했을 정도로 크게 느꼈던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고 다음 방문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사실 물에 대한 공포도 가지고 있죠. 잘생긴 외모를 가진 페드로는 갈색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멕시코인입니다. 그는 친형을 멕시코시티에서 자동차 사고로 잃은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형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죠. 페드로는 가까운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그렇듯 죽음을 이해하고 고인이 된 형을 다시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와이스 박사를 찾았습니다. 현생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전생에서도 역할은 바뀌긴 하지만 연을 가지고 함께 또는 주변에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와이스 박사는 설명합니다. 페드로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공장도 여러 소유하고 있죠. 그의 집은 도시 위에 언덕에 있는 매우 안전한 저택이었습니다. 페드로는 가장 좋다는 사립학교들을 다녔으며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워서 영어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는 3명의 자녀 중 막내였습니다. 첫째는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누나였고 둘째가 사고로 죽은 형으로 그보다 2살 위였습니다. 페드로는 대학에서 경영을 공부했고 여자친구들을 여러 차례 사귀었지만 심각한 관계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의 여자친구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 작년에 대학에서 연상의 유부녀와 관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 사실을 몰랐고 그녀는 페드로의 아이까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중절 수술을 했죠. 페드로는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와이스 박사는 낙태나 유산은 대개 아이의 영혼과 어머니 사이에 동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버렸다든지, 아이의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영혼은 의식불명 상태의 몸을 가진 영혼처럼 의지에 따라 몸을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다치지도 죽을 수도 없다는 말을 잊지 않았죠. 페드로는 대학 졸업 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을 배웠고 지금은 마이애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으나 그는 배우자를 찾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그의 나이는 어느덧 29이 되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는 형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곧 멕시코로 돌아가서 가업을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나이가 이미 70이 넘으셨죠. 페드로의 어머니의 여자친구에 대한 간섭, 그리고 페드로 자신의 유부녀와의 경험에서 온 그 죄책감이 그의 연애를 어렵게 하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와이스 박사는 가졌습니다. 한 주가 지난 뒤에 다시 찾아온 페드로는 그동안에 꾼 두 번의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손을 잡으려고 말하는 같은 꿈을 두 번 꾼 것이죠. 와이스 박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물었고 페드로는 의사는 당신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꿈의 상징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와이스 박사는 최면을 통해 그 의미를 조금씩 알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최면에서 어린 시절의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기억들을 잠시 떠올린 후 전생으로 바로 그는 향했습니다. 그가 떠올린 첫 전생 기억에서 그의 마을은 동쪽에서 온 사람들의 방화에 의해 그 마을에 큰 화재가 발생했고 마을 사람 모두가 죽었습니다. 텐트 하나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타버렸고 말과 소들도 사라져버렸죠. 페드로는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떠올리는 첫 번째 전생의 기억은 충격이 가장 큰 사건인 경우가 많다고 와이스 박사는 말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페드로의 모습을 본 와이스 박사는 서둘러서 같은 생에서 행복한 미래 시점으로 이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과거죠. 과거 시점으로요. 페드로는 소를 키우는 유목민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부족의 리더들이고 그는 강한 사냥꾼입니다. 그는 부족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했고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옆 마을의 우두머리의 딸과 결혼할 수 있었지만 그는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는 박사의 질문에 페드로는 몽고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 생의 기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했기에 그날의 최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병원을 찾은 엘리자베스는 전보다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으로 겪은 죽음의 기억을 어둠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소년으로 죽음을 겪었지만 지금 엘리자베스로 이곳에 다시 와 있습니다. 그녀는 죽음이 끝이 아니란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보다 쉽게 최면에 들어간 그녀는 미국 원주민으로서의 자신을 기억했습니다. 장소는 플로리다의 주의 서부 해안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모두가 평화롭고 삶이 즐겁습니다. 저는 식물로부터 약을 만듭니다. 저는 치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와이스 박사는 같은 생의 마지막 시점으로 그녀를 유도합니다. 그녀는 이제 죽어 시들은 그녀의 시신 위에서 사람들과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람들이 슬픔을 거의 느끼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그녀를 존경했고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이 끝나면 우린 다시 육신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이유로 탄생을 크게 축하하지도 않습니다. 영혼을 다시 보게 되는 건 기쁜 일이긴 하지만요. 지구는 매우 아름답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훌륭한 교훈입니다. 정신이 건강하면 병도 고통도 분열도 없습니다.
여긴 야망도 경쟁도 미움도 두려움도 적도 없습니다. 평화와 조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와이스 박사는 그녀가 지금 마이애미에 와 있는 이유가 그녀의 플로리다에서의 과거 생애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좋은 전생에 대한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이곳으로 이끈 것이죠. 사업 때문에 한두 달이 지나 방문한 페드로는 곧 최면 속에서 영국 군인이었던 자신을 기억합니다. 배를 타고 적의 요새를 빼앗으러 왔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 군인들은 돌로 된 작은 터널을 따라 뛰고 있습니다. 터널은 점점 좁아지고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터널 끝에서 입구를 발견합니다. 그 입구를 통과하려는 순간 페드로는 억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스페인군이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국군을 한 명씩 칼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페드로는 숨을 가쁘게 쉬더니 목을 쥐어잡습니다. 그의 호흡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땀이 얼굴에 마구 흘러내리고는 셔츠는 이미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춥니다. 페드로는 말합니다. 저는 제 몸 위에 떠 있습니다. 제 삶을 떠났습니다. 밑에는 많은 사람들의 시체와 피가 있습니다. 와이스 박사는 이번 생애를 평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폭력은 커다란 무지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의미하게 죽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의 욕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영국인들과 스페인인들은 모두 어리석습니다. 먼 곳에서 서로의 금을 훔치면서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욕심과 폭력이 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잊었습니다. 페드로는 한 번의 다른 생애를 더 경험해 보기로 합니다. 저는 꽤 아름답고 긴 머리를 한 금발입니다. 얼굴은 매우 하얗습니다. 파란 눈을 가졌고 우아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직후 시기의 몸을 파는 독일 여인이었습니다. 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 매우 어려웠지만 부자들은 여전히 그녀의 서비스에 지불할 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바닥에서 매우 성공적입니다. 저는 정치인들, 고위 군인들, 매우 중요한 사업가들과 친합니다. 그들은 모두 저의 아름다움과 기술에 매혹되어 있습니다. 전 항상 무엇을 할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페드로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보다 더 지적이고 진지합니다. 그의 머리는 갈색이고 눈은 매우 파랗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열정적입니다. 우리 둘은 이야기만 하면서도 몇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와이스 박사는 그 남자가 혹시 이번 생에 누구와 닮았는지 물었지만 모른다고 답변합니다. 저는 그를 떠나 더 나이가 많은, 더 큰 권력을 가진, 더 돈이 많은 사람에게 갔습니다. 전 제 마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저의 행동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절대 저를 용서하지 않았죠.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와이스 박사는 주문합니다. 그 생의 끝으로 가봅시다. 저는 싸구려 침대에 있습니다. 병원이에요. 이 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파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한 장면입니다. 제 몸은 끔찍합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주변에 있지만 저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과 제가 한 일을 미워합니다. 저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평화롭습니다. 그저 쉬고 싶군요.
독일 여인 마그다로서의 삶의 끝을 경험한 페드로는 한동안 말이 없이 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페드로는 목과 어깨의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찾았기 때문일까요? 2주가 지난 후 엘리자베스는 와이스 박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가 이번에 기억한 생애의 배경은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요. 당시 로마군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입니다. 아버지는 도자기공이었죠. 우물에서 뜬 물과 그 진흙으로 형체를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도자기를 굽는 방법과 그곳에서의 삶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그녀는 밝은 성격을 가진 소녀였고 이름은 미리엄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같은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옮겨봅니다. 로마 병사들은 미리엄의 아버지 엘리의 발목을 묶은 후 말로 끌기 시작합니다. 말이 걷기를 멈출 때가 되자 엘리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을 그를 보고 웃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2명의 병사가 엘리의 가슴을 묶은 뒤에 말을 타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던 엘리는 큰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그를 길에 버리고 사라집니다. 장난이 더는 재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리엄은 피를 흘리는 아버지의 머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쉴 때마다 그의 가슴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것이죠. 미리엄은 속삭입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항상 아버지를 사랑할게요. 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 눈을 깜빡인 후 더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와이스박스는 같은 생에서 시간을 뒤로 돌리기를 제안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오래 살지 않았어요. 삶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요. 이제 제 몸을 떠났습니다. 떠 있습니다. 저는 허공에 떠 있습니다. 최면에 든 페드로는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그들이 제게 갈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와이스 박사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나요? 수도원으로요. 수도사가 되라고요. 저는 막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전 그녀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우린 서로 사랑합니다. 제가 떠난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녀와 함께 있을 겁니다. 전 참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겠어요.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수도원의 삶에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난 그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삶이 평화로워요. 저는 수도원에 잘 적응하고 있고 그와 함께 있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수도원장은 저의 형입니다. 제 형이요. 그를 알아요. 우리는 매우 가깝습니다. 그의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페드로는 수도원장의 눈에서 죽은 형을 봤습니다. 여러 해가 다시 흐르고 수도원장은 노인이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가 저를 곧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함께 할 겁니다. 하늘에서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용서를 배웠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습니다. 영혼을 먹어버리죠. 제 부모는 그들이 생각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와 그들 자신에게요. 부모님은 저의 열정도, 제가 가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권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무지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한 제가 어떻게 그들을 판단하고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의 길을 갔더라면 수도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낭만적인 사랑을 희생하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페드로는 그렇게 그 생애를 결론 지었습니다.
다른 생애를 한 번 더 경험하는데 동의한 페드로는 최면의 상태에서 말을 합니다. 저는 땅에 누워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변에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저를 땅과 돌 위로 끌고 다녔습니다. 전 죽어가고 있어요. 머리와 옆구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들은 더는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움직이지 않자 군인들은 더 이상 재미를 찾지 못한 듯 그를 떠나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재미를 보려고 한 것이지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아버지에게 딸이 울면서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머리를 무릎 위에 놓고 부드럽게 달래고 흔들어 봅니다. 그는 그의 삶이 부서진 몸을 떠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고통이 옆을 찌르는 걸 보면 갈비뼈가 부서진 것 같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피의 맛이 납니다. 그는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딸에게 말을 하려고 하지만 단어 하나조차 꺼낼 수가 없습니다. 몸속 깊은 곳 어디선가 꼴깍꼴깍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딸이 사랑해요 아버지라고 말하는 걸 듣습니다. 그는 딸을 많이 사랑했고 많이 그리워할 겁니다. 이제 그는 무너진 자신의 몸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그의 머리와 어깨는 딸의 무릎 위에 힘없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딸은 그가 평온을 찾은 것을 모르고 울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와이스 박사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죠? 엘리 아닌가요? 오늘 엘리자베스는 다른 방법으로 체면에 듭니다. 와이스 박사는 나선형 층계를 걷고 있는 상상으로 그녀를 유도합니다. 층계 끝에 도달할 때가 되자 그녀 앞에 정원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그곳에 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엘리자베스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와이스 박사는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죠? 그녀는 대답합니다. 저의 어머니예요. 빗속의 어머니를 볼 수 있어요. 매우 아름답고 젊어요. 다시 보게 되어 반가워요, 엄마. 와이스 박사는 대화를 나누라고 말한 후 아무 말 없이 기다립니다. 몇 분이 지났고 엘리자베스는 한숨을 쉰 후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죠. 필요한 건 어머니가 다 가르쳤다고 말하면서요. 박사는 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감정을 믿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실제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너무나 큰 힘을 부여합니다. 동시에 제 자신에게서는 그걸 빼앗아 버리죠. 저는 이걸 멈춰야만 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잘 계신데요.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돕고 있다고 말하지만 너를 위해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와이스 박사는 물었습니다. 그게 뭐죠? 인내심을 가지면 무언가 곧 생길 거라고요. 무언가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전 제 자신을 믿어야만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죠? 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 거라고 전 자신을 믿을 겁니다. 와이스 박사는 페드로의 최면 치료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닫고 환자들에게 보통 하지 않는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2명의 환자를 연속으로 예약을 잡은 것이죠. 첫 번째 환자인 엘리자베스의 최면 치료가 끝나자 와이스 박사는 그녀를 대기실까지 배웅합니다. 그곳에는 다음 손님인 페드로가 있었고 둘의 눈은 마주칩니다. 병실로 들어온 페드로는 말합니다. 매우 매력적인 여성이군요. 와이스 박사는 말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여성이기도 하죠.
2주가 지난 후 와이스 박사는 다시 한번 둘의 예약을 연속으로 잡습니다. 와이스 박사에게는 더 이상 남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와이스 박사는 엘리자베스를 대기실로 배웅했고 대기실에서 두는 눈이 마주칩니다. 페드로는 가볍게 고개로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짓습니다. 병실로 들어온 페드로는 엘리자베스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멕시코로 완전히 돌아갈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그에게 마지막 치료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와이스 박사는 모두에게 소울메이트는 한 명이 아니며 반드시 연인 관계로만 만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성으로 만난 소울메이트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상대자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 아님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하기보다는 머리로 계산을 하기 때문이죠. 와이스 박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둘은 행복하지는 않아도 전보다 많이 나아졌으며 아마도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마지막 치료를 받은 페드로는 뉴욕으로 출장을 갑니다. 뉴욕에서 며칠을 보내고 2주간 런던에 머물렀다가 멕시코로 완전히 돌아가기 전에 휴가를 잠시 가질 계획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보스턴으로 출장을 가는 김에 그곳에서 대학 룸메이트를 만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 편이 여객기의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보스턴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놓칠 수가 없기에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일단 가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보스턴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는 걸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다른 비행기를 타도록 되어 있던 이 두 사람은 결국 같은 비행기를 탑승하게 됩니다. 페드로는 게이트 앞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중 엘리자베스가 게이트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대기실의 의자에 앉은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런 일은 그에게 드문 일이 아니기에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녀를 계속 주시하는 누군가로 인해 집중을 할 수 없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곤 찌푸렸던 얼굴을 지우고 미소로 인사합니다. 둘은 대기하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결국 승무원에게 요청하여 둘이 비행기에서 함께 앉기로 정합니다. 페드로는 그녀의 눈을 보고 왠지 모를 친근함과 동시에 강한 끌림을 느낍니다. 마이애미를 출발한 그 밤 비행기는 마침 등장한 폭풍으로 인해 크게 흔들렸고 엘리자베스는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페드로는 어디선가 들었던 목소리가 기억이 났습니다. 손을 잡으세요. 페드로는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습니다. 와이스 박사는 엘리자베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보스턴에 있으며 예정보다 더 머물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런던에서 돌아온 페드로는 보스턴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함께 있기 위해서요. 엘리자베스는 전화로 와이스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특별해요. 박사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도요. 와이스 박사는 지금도 가끔 둘에게서 연락을 받습니다. 둘은 결혼한 후 멕시코에서 살고 있습니다. 페드로는 사업 외에도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와이스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우 행복해요. 많은 것을 당신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생각합니다. 그가 한 일은 그저 둘이 만나도록 도운 것뿐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둘은 어쨌든 만났을 거라고. 이렇게 전생 살해 3부작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주 쉬었다가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파였습니다.